안녕하세요.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만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점점 매미가 기승을 부리고 가을을 맞으려 여름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이 시기에 가슴 심란한 일이 생겨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6시간은 가야 하는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부모님 말에 나고 자란 터라 서울살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20살 된 어린애가 대학에 붙은 것도 아니면서 당장 서울에 가서 뭘 하겠다고. 부모님께 서울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죠. 그리고 두 분은 감사하게도 방을 구할 때 서울까지 함께 올라와 제 이름으로 방 2개짜리 전셋집도 하나를 얻어주셨어요. 무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이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네 결혼 자금으로 쓰든가 해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하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기에 아무리 비싼 동네가 아니었다고 해도 서울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어준다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정이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을 받았고 저와 2살, 3살 터울의 남동생, 여동생이 서울과 경기도의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당연히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졸업해 각자 집을 구해 나갈 때까지 말이죠. 저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땐 그 일이 제 평생의 직업이 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저 기계처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 기간이 1년, 2년, 그리고 5년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직영점 점장을 그만두고 같은 브랜드 가맹점을 직접 차릴 거라던 당시 제 위의 점장님이 제게 자신이 차릴 가게 점장으로 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고민을 하다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5년간 같은 일을 해왔다 보니 아예 이 길에 눌러앉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점장에서 사장이 된 그분 밑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하루 일과가 저와 연락하는 걸로 시작해 퇴근하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절 기다렸다가 밥을 먹이고 집에 들여보내는 게 전부일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날엔 저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가끔은 저 몰래 저희 집에 들어와 제가 피곤해서 미뤄둔 청소와 설거지마저 싹 해주기도 해 연애 당시 저는 남편을 우렁이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어, 알았어요, 엄마. 저 오늘 좀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게다가 또래 남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어머니와 종종 통화하기도 하는 남편은 제 눈에 정말 가정적인 남자로 보였습니다. 정작 매번 하루도 빼지 않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모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도망을 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전 남편과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올 당시 부모님이 전셋집을 구해주셨던 덕에 저는 월세로 나갔어야 할 돈을 차곡차곡 아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미리 주셨던 전세금도 있었으니 결혼자금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었죠. 게다가 한사코 괜찮다는 제 말에도 부모님은 기어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 손에 더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30의 나이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다더군요. 대신 시댁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셨죠. 결혼 전 시댁을 찾아뵀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더 고맙다. 내 친구 아들들 결혼시킬 때 보면 며느리들이 꼴랑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가지고 온다는데 예지 넌 이렇게나 큰 돈을 무리해서 가지고 왔잖니. 네 덕에 내 아들이 훨씬 부담을 덜었다. 고맙구나 아가. 시모 말의 핵심이 돈이라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을 모아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고 1년 뒤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더욱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던 시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변했다기보단 점점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맞겠죠. 알고 보니 시모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에 집안의 독불장군이었어요. 시부는 집안일엔 영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놔두는 분이었고요. 남편 아래론 남편보다 일찍 결혼한 시누이 한 명과 막내인 시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시모는 잘 모르는 제가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들들과 시누이를 차별하시더군요. 여자들이 상 차리고 남자들 수발드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부와 시동생은 식사를 마치고 그릇 하나 싱크대에 옮기지 않은 채 곧바로 소파로 가서 TV를 켜고 앉더군요. 시누이는 익숙한 듯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시모는 제게 웃는 얼굴로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아가야, 넌 반찬들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고 식탁은 이 행주로 다 끓여. 행주는 퐁퐁 묻혀서 빡빡 빨아 널어야 한다. 여보, 앉아있어. 내가 할게. 시모는 잘 깎인 과일을 소파 앞 탁자에 내려놓으며 제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잽싸게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빼앗아 갔고요. 그러자 시모가 그걸 놓치지 않고 티나지 않게 저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예지 너, 집에서도 설마 용민이 집안일 시키는 건 아니지? 쟤는 평생 내가 집안일 안 시켜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괜히 아까운 접시들 깨뜨리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렴. 알았지? 어떻게든 애둘러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모의 말은 결국 자기 아들 집안일 시키지 말고 제가 혼자 하라는 거였죠.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시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다간 저 또한 이 집에서 당연하게 일 시켜도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시모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잘 모르셨구나. 이 사람 집안일 엄청 잘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매번 저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 음식까지 다 해놓던 사람인데요. 제가 용민 씨 그 가정적인 모습 보고 반해서 결혼 결심했잖아요. 요즘에 이런 남자가 어딨어요? 어머님, 정말 아드님 하나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저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시부와 시동생은 눈치 없이 뒤에서 하하 웃고 있었고요. 이후 저는 시댁에 가는 일을 최대한 지양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시부께서 장남이었던 터라 2번의 명절을 포함해 제사만 5개였거든요. 설, 추석, 시할아버님, 시할머님, 그리고 증조부님의 제사까지 말이죠. 게다가 시부모님 2분의 생신에 남편, 시동생 생일, 어버이날, 김장날까지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무조건 시댁에 가야 했으니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했던 건
시모는 제 생일과 시누이의 생일은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누이의 생일에 제가 따로 연락을 하니 시누이가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하더군요. 고마워요, 새언니. 우리 집에서 제 생일 챙겨주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언니까지 2명으로 늘었네요. 괜히 짠한 마음에 이후 저는 종종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누이에게 한 번씩 밥도 사주고 가끔 여자들끼리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나중에 시누이가 제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사실 저 25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2천만 원 해줬거든요. 저 그전까지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번 돈 엄마가 가져오래서 집에다 가져다 줬었는데 전부 오빠랑 남동생 등록금으로 썼다면서요. 그때 오빠가 엄마 몰래 1,00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자기가 성인 되고 모은 돈 전부라면서요. 당시에 오빠도 고시 공부할 때라 엄청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혼자서 시모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모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에 집에서도 저에게 더욱 잘하려고 했던 걸 아는지라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시모에게 더욱 모질게 굴지 못했죠. 하지만 한 번씩 시모는 그런 제 인내심을 폭발하게 하곤 했는데 그중 한 번이 바로 제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청천벽력 같은 불행에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조문을 오셨더라고요. 그래, 발이는 모래라고? 네, 어머님. 그렇구나. 아휴, 근데 용민이 넌 밥은 먹고 있는 게냐? 어째 며느리 애보다 네 볼이 더 푹 꺼졌어. 어? 무슨 소리야? 오히려 힘들어서 끼니 거르고 있는 건 이 사람인데. 그래도 잘 먹어야지. 여자 양이랑 남자 먹는 양이 같아. 육개장 맛있더라. 괜히 눈치 보지 말고 한 끼에 2그릇씩 먹어.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만 눈이 고정된 채 오로지 남편의 식사 걱정만 하더군요. 기가 찼지만 잠을 못 자 받아칠 기운이 없기도 했고 어찌됐든 이 먼 거리를 조문하러 달려와 주신 게 감사해 그저 억지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이어진 시모의 말은 결국 제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걷어내고 말았죠. 근데 네 장인 장례 이후에도 너 휴가를 쓴 건 아니지? 그러지 마라. 공무원은 진급이 생명인데 괜히 휴가 길게 쓴다고 밉보였다가 네 일에 지장 생길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남아서 돕고 혼자 남은 장모님도 챙겨드려야지. 이 집도 자식이 셋인데 알아서들 하겠지. 안 그러냐 며느라? 그리고 네 아버지랑 하룻밤 자고 내려가려고 펜션 하나 빌려놨다. 며느리 넌 상주라 빈솔 비우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용민이만 하루 좀 빌려가마. 얘가 장인 빈소라고 눈치 보여서 밥도 잘 못 먹을 텐데 거기 가서 몸보신하게 고기라도 좀 구워 먹이려고 우리가 바베큐 예약해 놨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더군요. 시모는 제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 걱정이 돼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사람이 할지 못할 짓이 따로 있지. 장인어른 빈소에서 지금 사위인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펜션이고 뭐고 취소하고 당장 내려가. 아니면 엄마 혼자 거기서 고기 구워 먹든 하든가. 난 안 가. 결국 시모는 완강한 남편의 태도에 설득을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가 꼴도 보기 싫어 마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이 빠진 얼굴로 돌아온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 저는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네 엄마가 사람이니? 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럴 수가 있어. 행여 우리 엄마가 들으면 가슴 찢어지실까 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당신 엄마는 인간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서울로 가버리던가 해.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냉담하게 굴었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장례에 함께 했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죠. 제 동생들도 그런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형부 없었으면 장례가 엄청 힘들었을 거야. 우리가 슬프다고 정신 놓고 있을 동안 장례 절차도 다 형부가 알아서 해주셨잖아. 남편의 행동이 제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행동인 걸 아는지라 더 이상 시모의 일로 남편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 또한 어찌 보면 시모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애잔한 마음마저 들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당시 시모의 언행 또한 남편을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듬해 결혼 3년 만에 저와 남편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후 5달 뒤 시동생 또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있었던 시할아버지 제사 때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시댁에 미리 연락드린 후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극구 남편을 보챘고 남편은 결국 돌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제 몸은 괜찮냐곤 한 번을 묻지도 않더니요. 저는 아기 걱정이 되어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시누이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애는 많이 안 울어요? 동선 괜찮아요? 동서도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고 어머님이 막 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언니, 올케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아예 안 오고 용호 혼자 왔어요. 엄마가 왜 혼자 왔냐고 하니까 올케가 줬다면서 글쎄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내밀지 뭐예요? 힘들어서 못 가니까 대신 돈으로 드리겠다고 했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선의 집에 돈이 많다더니 정말이었나 보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 시모는 남편 때와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동서는 아예 서울 브랜드 아파트 한 채를 해왔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평범한 회사원인 시동생에 비해 동서는 대기업에 다닌다니 집안과 직원 모두 동서가 우월했었죠. 근데 우리 엄마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케한테 전화해서 돈이면 다냐고 당장 못 해오냐고 난리를 치는데 올케가 거기다 대고 힘들어서 싫다고 돈이 싫으시면 그거 용호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죠? 용호 장가 보낼 때 그 큰 돈 마련한다고 이번에 엄마가 무리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100만 원은 큰 돈이니까요. 참 당찬 동서 아닙니까? 한편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서가 부럽더군요. 그리고 다음 제사 때 시모가 이전에 하도 난리를 쳐선지 이번엔 동서가 왔더군요. 시모는 잘 됐다 싶어 이번엔 동서의 길을 완전히 죽여놓으려는 듯 동서에게 강압적으로 이것저것을 시키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강적이었어요. 얘 둘째야, 너 온 김에 가서 커튼 좀 빨아와라. 내가 요새 허리가 아파서 저걸 발로 밟으려니 영 힘에 부친다. 하나 사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게 얼마짜린 줄 알고 새로 사? 한 번 대차게 빨면 몇 년이고 더 쓸 수 있는데. 근데 빨기 힘드시다면서요. 감당 못할 걸 왜 품에 안고 끙끙 앓고 계세요? 뭐? 아님,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 시키시던가요. 건장한 남자들 뒀다 뭐 하시나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어머님 커튼 빨고 싶으시대. 아서라, 됐다. 평소에 돈 버느라 힘든 애한테 뭐하러 집안일까지 시키니? 네? 제가 남편보다 돈은 2배로 더 버는데요?
돈 버느라 힘든 사람 집안일 안 시켜도 되는 거면 저 집에서 어디 한번 저 사람한테만 집안일 전부 시켜볼까요? 심지어 집도 제 친정에서 해준 건데 저 사람은 꽁으로 얹혀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시 어머님 집으로 데려가서 사시던가요. 엄마, 왜 괜히 이 사람한테 엄한 소리를 해? 제사도 어제 이 사람 야근해서 피곤하다는 거 내가 사정사정해서 데려온 건데 엄마 이러면 우리 앞으로 여기 안 와. 얼굴이 시뻘개진 시모는 따박따박 틀린 거 없는 동서의 말에 결국 입을 다물었죠. 이후 몇 해 동안 동서는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시모는 집안도 직업도 연봉도 모두 동서에 비해 부족한 시동생이 혹시 구박을 당하거나 동서에게 이혼당하지 않을까 싶어 결국 동서에게 일을 시키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억하 심정을 전부 저에게 풀었어요. 얘 첫째야, 이번 김장 때 둘째는 돈만 보내고 안 온다니까 우리 둘이서 좀 담가야겠다. 전날부터 휴가 쓰고 집으로 와. 네? 저 전날에 못 가요. 휴무 신청 못 했어요. 그럼 이 많은 걸 내가 혼자 하리? 그러게 제가 힘드니까 그냥 사 먹자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번엔 정말로 시간 못 빼요. 매장에 인원이 없어서요. 하루도 겨우겨우 뺐다고요. 허이구, 누가 들으면 둘째처럼 월 500이 넘게 턱턱 버는 줄 알겠다. 고작 200 정도 버는 걸로 유세는? 못 오면 너도 둘째처럼 200만 원씩 보내든가. 어머님, 저희 이번엔 그냥 김치 사 먹을게요. 김장에 돈 내고 몸 축내느니 그게 낫겠어요. 동서가 준 돈으로 김치 사 드시든지 혼자서 김장을 해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직 배추도 안 사셨잖아요. 그죠?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동서가 생긴 뒤로 갈수록 언행이 심해지는 시모 때문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가뜩이나 어린 아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모는 심심하면 제게 전화해서 저렇게 시비를 걸어댔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전화를 안 받으면 그깟 푼돈 번다고 시어미를 무시하냐며 문자로 갖은 욕짓거리까지 보냈고요. 한 번은 어버이날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카네이션하고 어머님 스카프, 아버님 것은 양주 하나 샀어요. 나름대로 어버이날이라고 신경 써서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골라왔는데 선물을 본 시모가 글쎄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이깟 거적대기 주려고 여기까지 불렀냐? 돈이 썩어나? 둘째 우리한테 뭐 줬는지 아니? 글쎄, 너희 시아버지 차를 바꿔줬다. 이 정도도 못할 거면 차라리 집에 와서 정성이나 담아서 음식을 차릴 것이지. 외식 음식도 꼴랑 아기찜이 뭐니? 동네 창피해서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나 애 아빠나 버리는 비슷한데 왜 자꾸 동서랑 저만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예전에 저 결혼할 때 남편하고 거의 똑같이 돈 내왔다고 저한테 기특하다고 한 건 잊으셨어요? 1억 5천? 둘째는 무려 8억짜리 집을 해왔다. 네가 잘 못 볼 거면 집이라도 잘 살던가. 직업도 별로야. 돈도 없어. 친정도 못 살아. 그리고 어딜 감히 남한테 웃음 팔면서 햄버거나 팔아먹는 그런 싸구려 직업에 내 아들 직업을 비교하니? 월급이 비슷해도 내 아들은 나중에 연금 타먹는 이 나라 공무원이야. 에이, 입맛 떨어지게 진짜. 너희들 네 엄마랑 마저 먹고 와라. 난 너희 엄마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먼저 가련다. 잠자고 식사를 하던 시부는 발끈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저 또한 도저히 그 자리에 있기 싫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머, 너 어디 가니? 지금 시애미가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버릇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네, 제가 왜 제 돈 쓰면서 욕바지까지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변태인가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오후에 웃음 팔면서 햄버거 팔아 먹으러 나가봐야 하는데 여기 있다간 기빨려서 이따 웃음 못 팔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날게요. 웃음 팔고 햄버거 팔아야 그깟 푼돈이라도 벌거든요. 당신 어머님이랑 식사 마저 하고 알아서 들어와. 차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저는 아들을 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니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더군요. 누군가는 제게 할 말 다 하면서 네가 뭘 참았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당해본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매번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꼬박꼬박 얼굴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나마 남편이 제게 잘했으니까 이 정도로 참았는데 제 인내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제 제 귀에도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그 뒤 저는 추석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거나 짧게 통화하고 그냥 끊어버렸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관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해 추석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석 전날 3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차에 타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엄마. 예지야, 나 옆집 박씨 아줌마야.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줌마가 어떻게 저희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말도 마라. 나 지금 네 엄마랑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고 있어. 네 엄마 논에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네? 엄마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얼른 차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며 전라도로 차를 돌렸어요. 장모님 괜찮으시대? 몰라. 아까 구급차라고만 했어, 아줌마가. 여보, 어머니께 전화 좀 드려. 이번에 못 갈 것 같다고. 제 말에 남편은 알았다며 스피커폰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솔직히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저는 시모가 알았다며 얼른 내려가 보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예상을 아득히 벗어날 정도로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며느리 너 옆에 있지? 야,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음식할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장난하니? 너 내가 음식하러 오라고 네 비위 한번 맞춰줬다고 지금 나 무시하냐? 네가 거길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네 친정까지 좋기 6시간 걸릴 텐데 가면 이미 의사들이 다 알아서 치료든 뭐든 해놨겠지. 네가 가서 울기밖에 더 하겠냐? 당장 차 돌려서 안 와? 너 시댁이 우습지? 어디 내가 너네 이혼 한번 시켜줘?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일단 끊어. 나 운전해야 하니까. 우리 이번 명절엔 처가댁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의 말에 식겁한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우선 엄마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시모에 대한 화와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을 가득 메운 채 저와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던 엄마는 제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더군요. 그런 엄마의 낯빛과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 보여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왜 여기까지 왔어? 별것도 아닌데 박씨 그 여잔 괜히 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원. 엄마 괜찮어. 의사가 그러는데 그냥 빈혈로 쓰러진 거래. 아까 볕이 꽤 뜨겁긴 했거든. 게다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았던 게 겹쳐서 그런 거라니까 수액 맞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데. 엄마, 몸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집에 있을 것이지 왜 밭일을 하고 있어. 엄마까지 어떻게 되면 난 어떻게 살라고. 속상해서 진짜. 시댁은 음식하러 안 가봐도 돼?
됐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음식이 지금 대수야? 이번 추석 내내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기나 해. 그리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잠시 밖으로 나와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여기로 내려오는 내내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번은 받아야 계속되는 전화가 끝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기가 받겠다는 걸 됐다고 거절하면서요. 네, 어머님. 저희 지금 막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 뵙고 왔어요. 너,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 병원에 도착했다니 잘 됐다. 네 엄마 얼굴 봤으면 빨리 당장 올라와. 너 올라오기만 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평소에 너 너무 오냐오냐 해줬지? 저 안 갈 거예요. 이번 추석 내내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뭐야? 너 안 내려오기만 해라. 아주 내가 너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픈 와중에도 시댁 음식 걱정을 하던 엄마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지친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했죠. 네, 이혼할게요. 뭐라고? 이혼한다고요. 마침 남편도 앞에 있으니까 잘 됐네요. 어머님 목소리가 하도 커서 당신도 다 들었지? 나랑 당신은 이혼이야.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참았는데 나 더는 못하겠어. 당신한테 고마워서 당신 부모한테도 잘하려고 했는데 정작 내가 내 엄마는 못 챙기고 있었네. 이제 당신 엄만 당신 혼자서 감당해. 이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님, 방금 들으셨죠? 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이제 저랑 남편이랑 남남 될 거니까 저한테 그만 전화하세요.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나? 어머님 목소리 너무 커서 저 머리 아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거의 6년 동안 속으로 삭히기만 했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제게 애원을 시작했죠. 여보, 내가 미안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동안 안일하게 굴었어. 이제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어? 아니다. 차라리 나도 엄마 안 보고 살게.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아니, 난 안 믿어. 당신이 어머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당신 못해. 당신같이 마음 여린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 있다는 말도 못 믿겠고 난 너무 지쳐. 화병이 날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그러자 남편은 기어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아이를 안은 채로요. 그 모습이 애처로웠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놀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서방, 왜 그러고 있어? 엄마는 수액을 다 맞고 수납까지 마친 후에 나오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힘없이 걷는 엄마를 부축했고 우선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후다닥 운전석으로 가 앉았고요. 무릎까지 꿇은 남편을 본 엄마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친정집에 도착한 저는 엄마에게 이 모든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그리고 아픈 엄마가 혹시 너무 놀랄까 싶어 저는 황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우선 엄마는 쉬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래도 예지야, 이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다. 한서방같이 착한 남편을 찾기도 쉽지 않아. 게다가 지호한테도 참 좋은 아빠잖니. 알지. 알아서 여태 내가 참았던 거고. 그렇게 추석 연휴를 다 보내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뒤늦게 내려온 동생들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저희 집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자마자 두 팔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엄마, 우리 오늘 오는 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긴. 너희가 전화를 영 안 받으니 며느리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봤지. 며느리 너희 엄마한테 날 아주 나쁜 년으로 만들어놨더라. 너희 엄마가 착한 애들끼리 잘 만났으니 알아서 살게 좀 냅두라는데 이게 사돈한테 할 소리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명절에 댁 따님 시댁도 못 오게 몸 관리 잘못해서 픽픽 쓰러지지 말고 사부인이나 알아서 잘 하라고 말했다. 어딜 사돈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뭐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눈이 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머리에서 얇은 실 하나가 뚝 끊어졌죠. 어머님, 아니 아줌마, 미치셨어요? 감히 어따 대고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이에요. 아줌마? 이게 아주 헷가닥 돌았나? 네, 돌았어요. 세상 천지 누가 자기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답니까? 아줌마 소원대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해 드린다고요. 이혼해 준다는데도 왜 쫓아와서 지랄이세요? 네? 아줌마, 이럴수록 아줌마 아들만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줌마랑 전화 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이.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왜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나한테 매번 용서를 빌어야 하냐고요? 저는 울며 불며 발악을 했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들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다시 차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 행동에 저와 남편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보자 하니까 이 인연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버린 거예요. 아이까지 안고 있는 저를 말이죠. 저는 황급히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고 남편은 저를 품에 안고 시모를 확 밀쳐버렸어요. 남편이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지호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반면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자신을 밀쳤다는 거에 놀랐는지 두 눈이 휘둥그레졌더군요. 용민아, 너 지금 이 엄마 밀친 거니? 네, 밀쳤어요. 엄마, 저도 이제 진절머리 나요. 할 만큼 했다고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집에 안 갈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건 지호랑 지호 엄마예요. 제 가족이요. 그리고 제 가족을 계속 불행하게만 만든 엄마를 더 이상 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오시면 저 그땐 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 저 엄마가 너무너무 싫고 원망스러워요. 가세요, 제발. 가시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충격을 받아 아무 말 못하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는 시모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엄마까지 버린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나 그냥 여기서 누워 뒤질란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시모가 1시간 가까이 밖에서 난리를 칠 동안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애써 모른 척을 했어요.
혼자 난리를 치다 지친 시모가 돌아갔는지 밖이 잠잠해질 때까지 말이죠. 겨우 밖이 조용해지자 남편은 결국 제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 저러는 거 싫어. 싫어서 미치겠어. 여보, 2번 다시 우리 엄마 볼 일 없게 할게. 어차피 우리 내년 초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 그땐 엄마도 못 찾아올 거야. 어딘지 모르니까. 나 당신하고 치호만 보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 아들이라 미안해. 너무도 처량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모질게 굴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2번 다시 시모를 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받아주었죠.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을 그만두었어요. 사실 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직업 특성상 점장이 가게를 그렇게 오래 비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혼자 두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다음 해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분명 몇 번이고 찾아올 시모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듣기로 시모는 몇 번이나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저에게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시모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았다가 제 기분만 상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친정엄마도 시골집을 팔고 저희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걱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안해 주었거든요.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서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사시는 것 같아. 나도 너무 걱정되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서 모시자. 어차피 방도 3개라 하나 남잖아.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는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그제 엄마의 고집도 한풀 꺾일 수 있었어요. 엄마, 이러다 진짜 큰일 생기면 자식들 가슴에 남을 죄책감은 어떻게 할 거야? 동생들이 아직 돈이 많이 없어서 엄마 모실 집이 없다고 쳐도 난 아니잖아. 자식들 가슴에 대목 받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좀 들어, 좀. 그렇게 심오한 남남이 된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는 다행히 이전 사장님이 추천해준 다른 점포에 점장으로 재취직을 할 수 있었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일을 다니는 저 대신 항상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외할머니의 뒤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얘 마마보이 기질이 보인다며 걱정을 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지금 유일하게 연락하고 사는 시댁 식구가 있다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사를 하면서 이전 집을 뺀 금액 중 1억을 시누이에게 주었어요. 됐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시누이에게 남편이 말했죠. 예전에 나 결혼할 때 너한테 빚진 거야. 그동안 이자가 붙고 붙어서 1억이 된 거니까 그냥 받아도 미안하고 고마워. 시누이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저는 그런 시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런 시누이가 얼마 전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 시모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말이었죠. 다행히 극초기에 발견된 거라 갑상선 절반만 절제하는 수술 받고 약 잘 먹으면 된대요. 근데 저는 못 가봐요. 당시 시누이는 남편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시모와 인연을 끊은 뒤 시누이에게 우리가 이사 간 곳을 알아내려 엄청난 폐악을 부렸다고 하네요. 결국 시모에게 진절머리가 난 시매부가 시모를 너무 싫어하게 되었다고요. 원래도 시누이를 너무 차별하는 시모를 싫어했는데 그 일로 완전히 시모에 대해 학을 뗐다네요. 그런데 시누이와 통화하고 며칠 뒤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시모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무시했겠지만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터라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눈짓했고 남편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이고, 용민아. 이 나쁜 거사. 이제야 네 엄마 전화를 받는구나. 아휴, 용민아, 이 엄마 암에 걸렸다. 내일 모레 수술 받기로 했는데 채린이 이 계집엔 멀면 얼마나 멀다고. 글쎄 지 엄마 수술한다는데 와보지도 않는다더라. 용호도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대서 내가 용호 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글쎄 뭐라는지 아니? 자긴 바빠서 못 오니까 대신 병원비 보내주겠대. 아이고, 자식놈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 게다가 네 아버지도 그깟 간단한 수술에 무슨 호들갑이냐고 시큰둥하고. 용민아, 이 엄마 너무 서럽고 외롭다. 그래도 너랑 첫째 며느린 이러쿵저러쿵 해도 날 잘 챙겨줬는데. 용민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호 어머한테 나 좀 돌봐주러 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암 수술이라니까 나 너무 무섭다. 이 늙은 애미 생각해서 네가 한 번만 부탁 좀 해다오. 혹시나 했는데 역시 시모는 안 변했더군요. 시모는 그 지경이 되어서도 똑같이 일하는 남편 대신 제게 병수발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한마디 하려던 찰나 저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어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제가 가봐야 눈물만 흘릴 텐데 뭐하러 저를 부르시나요? 그리고 동서가 돈 보내준다면서요. 전 돈 없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 찾았을까요? 어머님은 왜 아쉬울 때만 절 찾으세요? 그렇다고 잘해주지도 않으셨으면서요. 어머님, 전 이제 어머님 보기 싫어요. 그래도 저 대신 눈물 열심히 흘려준 남편은 안 맞고 보낼 테니까 수술 잘 받으시고 쾌차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착한 남편 또한 걱정스러운 눈치였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먼저 휴가를 쓰고 어머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냐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럼 아픈 엄마 모른 척하라고 내가 종용할 줄 알았어? 그래도 난 안 가. 솔직히 아직 어머님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만 가. 태어나시고 나서도 종종 찾아뵙고. 남편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옆에서 듣던 친정엄마도 제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사람이 사람 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모는 절반 절제수로 집에서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모른 척 하고 싶었지만 사람 된 도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고 친정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 남편을 통해 블루베리, 토마토 등 항산화 식품을 챙겨드리고 있죠. 얼마 전엔 양배추즙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시모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미안하고 고맙다. 아마 제가 남편을 통해 시모를 챙겼던 걸 알았던 것 같네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아주 나중에 언젠간 시모와 차 한잔하며 쌓인 원망을 토로하고 사과도 받고 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과 외로움이라고 하죠. 시모도 뒤늦게 그 두려움을 깨달은 걸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게 한 잘못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 하나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착한 내 남편을 잘 키워주신 분이니 더 이상 미워하진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만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니까요. 그럼 과거의 저와는 다르게 다가올 추석에 여러분들은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자식인 걸 잊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